자, 들어가 볼게요. 입지론이 조금 많이 또 내용이 많죠.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이 입지인데 이렇게 출제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출제 빈도가 높지가 않고 넘겨보세요. 207페이지로 가시면 207페이지 가시면 넬슨의 소매 입지론이라는 게 있죠, 그죠? 요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출제가 안 된다는 거는 옆에 보시면은 기출 체크가 없죠. 찾으셨습니까? 그럼 나왔다는 얘기야, 안 나왔다는 얘기야? 안 나왔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안 했는데 또 네가 모르니까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럴까봐. 자, 지금 거기 보시면은 그 넬슨의 소매 입지론이 가지게 되면은 점포 입지에 8가지 원칙이 있죠. 자, 이 중에서 양립성을 제일 강조했어요. 무슨 성을 강조했다? 양립성. 밑에 양립성이라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점포가 입지하려면 그냥 들어보세요. 다른 것들은 앞으로 그냥이 돼요. 이 점포가 성장이 돼야 돼요. 잠재력이라는 게 있어야겠죠. 거길 중간 유인할 수 있고 접근성도 중요하고 밑에 가시면 집중 흡입력이라는 게 있나요? 자, 우리가 그 서울의 경동시장 가게 되면은 한약방이 따딱따딱 붙어 있죠. 그래도 그냥입니까? 흡입력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런 거 동종점포끼리 집중돼 있어서 고객을 흡입하는 거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경합이 최대해야 돼요. 경합이 최소해야 돼요. 경쟁이 심하면 안 되죠. 용지 경제성인데 양립성이라는 게 있죠. 양립성을 제일 강조했는데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을 썼는데 제 그 지도 교수님이 그 대한민국 제대 그 입지의 대가세요. 항상 양립성을 얘기하는데 양립성은 점포가 서로 보완 관계예요. 그냥이다 보완 관계다. 그러니까 매출액을 서로 올릴 수 있게끔 보완할 수 있는 점포끼리 입지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보완 관계라는 것은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성 의류점이 있으면은 옆에 신발 가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의류 사러 왔다가 어머 이쁘다 신발도 이쁘네 사가죠, 그죠? 그럼 대체예요, 보완이에요. 보완 관계는 거죠. 경쟁이 심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자 여러분 이게 점포가 호프집 있는데 옆에 딱 점포가 좀 싸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어떤 점포를 하는 게 딱 보완 관계가 좋아요? 편의점도 좋고 노래방 하면 괜찮겠죠, 그죠? 술 먹다가 노래 부르고 근데 여기 서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서로 망해요, 그죠? 호프 마시다가 책 읽으러 가자 해서 호프를 맞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완 관계라는 게 중요해요. 무슨 관계다? 보완 서로 보완하자는 거죠. 대체예요, 보완이에요. 그럼 고객을 서로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죠, 매출액을. 근데 아직까지는 안 나왔다는 거. 근데 오른쪽 보시면 후보라는 애가 있어요. 후보 입지 효과 시간 법칙은 내가 점포를 차리게 되면 바로 매출액이 올라가요.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이렇게 보시고 별표를 치지 말라는 거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209페이지 저번 시간에 동그라미 오른쪽에 2번은 봤었죠. 여기랑 그 넘기시면은 동그라미 3번이 시험제가 나와요. 저번에 마지막 제가 풀었잖아. 왜냐면 또 프린트를 안 갖고 왔을까 풀었단 말이에요, 저번 주에. 그래서 요거 위주로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그 공간균배라는 자체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좀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야매가 있으니까 나중에 하고, 자치기 가시면 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상권. 그럼 파란 색깔을 가볼게요. 상권의 규모는 상품이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같겠어요? 당연히 다르겠어요. 상권의 범위도 시간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높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역 면적이 커졌고 좋은 상권이죠. 근데 리을번 있죠, 리을번 찾으셨어? 별표죠. 이게 시험제 나와. 자, 그러면 얘네들이 뭘 내냐면 구입 빈도하고 그 다음에 상권의 규모를 내요. 상권의 규모.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고차와 저차가 있었죠. 고차가 이마트고 저차 중심지가 만약에 구멍가게라면, 자, 우리가 이 구멍가게는 규모가 커요, 상권의 규모는 작아요. 이마트가 크죠. 근데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곳은 어디가 왔다 갔다 많이 해요? 구멍가게죠. 맞습니까? 그럼 구입 빈도가 낮다, 높다. 여기는 낮다는 거죠. 그럼 구입 빈도와 규모는 같다, 반대다. 반대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점포의 면적과 상권의 범위는 비례하지만 구입 빈도와 상권의 범위는 같다, 반비례다. 반비례거든요. 그럼 좌측에 보시면 기출 체크 두 번째 2번 있죠. 일반적으로 상품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죠. 그럼 칠판 보세요. 낮은 거는 이마트예요, 구멍가게예요. 이마트가 좀 가져가지는 않죠. 근데 상권의 규모는요, 커다란 거죠. 이해 가야 되는데
그럼 상권의 규모가 작다, 크다? 크다. 아, 이거는 좀 보셔야 돼요. 그죠? 요것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디귿에 보시면 제가 상권의 획정의 방법은 한번 보라 그랬죠. 딱 한 번 나왔는데 상권을 이제 획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공간 독점, 시장 침투, 분산 시장이라는 게 있나요? 자, 그래서 딱 한 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는데, 자 보세요. 공간 독점이라는 게 있죠. 그럼 독점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공간 독점법은 독점이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고, 자, 우리가 옛날에 이제 어떻습니까? 편의점 같은 것도 요즘은 거리 제한을 둘 수 있죠. 거리 제한을 둡니다. 거리 제한을 두거나 면허를 따게 해요. 그럼 거기 보시면은 편의점이라는 편의품점 있어요? 네, 편의점. 그래서 체인점. 편의품이나 체인점 같은 게 나왔다? 그럼 이건 그냥요. 공간 독점이에요. 근데 시장 침투는 침투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침투는 뭐냐면 우리가 서울에 가시면 백화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 개로 중첩돼 있어요. 그럼 서로 경쟁을 하죠. 경쟁을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시장 침투라는 단어 있어요. 그럼 요거는 그점입니까? 상권이 중첩이 됩니까? 중점이 돼서 서로 경쟁이 심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침투고, 분산 시장이라는 게 있죠. 따라서 분산시켜라. 아,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문품이라는 고가품 있죠. 자, 고가품은 고소득층이 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판매하는 곳이 있겠죠. 그 전문화된 상품이기 때문에 그냥입니까? 특정 계층입니까? 그럼 특정 계층을 판매하는 곳이 그냥이 되어 분산되어서, 그러니까 분산시켜서 특정 계층에만 판매하라는 거죠. 그래서 연속되지 않고 그냥 간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분산시장이 한번 나왔었어요. 분산시장은 그냥입니까? 특정 계층입니까? 그럼 고가품을 판매한다는 건 상권이 연속되지가 않죠. 그 분산시켜 이렇게 해서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211페이지로 가시면은 211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8번에 매장용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매장용은 사람을 매장시키는 묘지야? 아니죠. 그러니까 쇼핑센터나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를 얘기를 해요. 근데 옆에 보세요. 옆에 뭐 기출 체크라는 게 있어요? 그건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또 그럴 거 아니야. 네가 몰라서 아는 게 하는 거 아닐까봐 그냥 들으세요. 지금 거기 순서가 있죠. 순서. 그럼 그 순서에 대해서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 선정 단계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자, 내가 이마트를 차리고 싶어요. 이마트가. 그럼 그냥입니까? 이마트가 전국에 많습니까? 그럼 기존 부지를 먼저 분석해요. 찾으셨습니까? 자, 먼저 나온 게 그냥입니까? 기존 부지입니까? 부지죠. 찾으셨어요? 그럼 기존 부지가 있어갖고 도시마다 이마트가 많죠. 그럼 거기에 너무 이마트가 많으면 내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 도시를 분석을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분석을 해서 이마트가 별로 없고 마트가 별로 없네. 경쟁이 안 심하네. 그럼 그냥요. 도시를 선정해요. 선정하죠. 얘기를 해봐요. 근데 그 도시 안에 그냥입니까? 여러 가지 지역이 있습니까? 지역이 있죠. 그래서 대상 근린 지역, 근린 분석을 하겠죠. 근린 분석을 해서 좀 어떻습니까? 각각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매출액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냥요. 대상 근린 지역을 선정해요. 선정하죠. 그래서 대상 근린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부지가 똑같아요? 부지가 달라요? 그럼 내가 좋은 부지를 선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상 부지를 선택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자 할게요. 앞에도 부지고 뒤에도 부지죠. 그럼 앞에는 무슨 부지가 나오죠? 기존. 뒤에는요? 대상. 그러면 점점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가죠.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나오고? 도시, 근린, 대상 근린 나온다. 그냥 순서만 좀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자, 일단 자, 갈게. 이거 출제됐어? 아직 안 됐어? 안 됐기 때문에 기존 부지는 기존의 이마트의 최소 요구치를 파악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매출액을 올릴 수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순효과가 0보다 커야지만 되지 0보다 작으면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0보다 크다면은 추가적으로 입점해도 되죠? 그럼 넘겨보세요. 그냥입니까? 이제 근린 분석을 합니까? 그럼 내가 A 도시를 찍었다? 그럼 그 시장 전종 후 대상 도시 내에 근린 지역을 선정하겠죠?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최소 요구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근린 지역을 확인한 다음에 가구당 1인당 소득을 근거로 해서 해당 업종에 대한 주민들의 지출 가능을 추계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냥요. 대상 근린을 선정해요. 그럼 내가 갈 수 있는 근린 지역을 선정하겠죠. 그럼 매출액이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그럼 가능한 근린 지역에 소득이 많아야겠죠.
그래서 그 전 단계에서 했던 그 지출 가능액과 점포에 유지되고 있는 최소 요구치익이 파악해서 가장 큰 건데, 그냥 매출액을 적게 올리는, 많이 올리는, 많이. 그래서 니은에 보셔도 뭐 실제 매상고와 주민의 지출 가능액의 차이가 커야 된다는 건데, 그냥 참고하세요. 마지막은 그냥입니까? 대상부지를 선정합니까? 대상부지 선정하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세요. 갈게요. 앞에도 부지고 뒤에도 부지죠. 앞에는 무슨 부지고 뒤에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도시, 근린, 대상 근린으로 간다.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희박해요. 근데 양가로 9번은 제가 체크했죠. 이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매장용 부동산에 매출액을 안 구해야 된다, 매출액을 구해야 된다? 구해야 되죠. 네 가지가 있어요. 이건 봅니다. 자, 그래서 따라보세요. 비유중해. 앞대가리를 딴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이 매장용 부동산에 그냥입니까? 가능 매상고를 봐야 됩니까? 가능 매상고. 그럼 가능 매상고에 대한 추계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은 비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보세요. 비율법. 따라보세요. 5%, 10% 비율을 따지겠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그냥이다 비율을 따진다. 그럼 밑에 한번 볼게요. 밑에 계산 문제 안 나오니까 그냥 사례 볼게요. 절대 별표 치지 마시고 3000세대가 있죠. 그 구성된 A지역이라는 게 있죠. 그 A지역에 자, 그럼 지역이 설정되겠죠? 그래서 거래 가능 지역을 획정해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민들의 소득을 봐야 되죠. 월 평균 400만원을 벌어들인다고 되어 있나요? 그럼 거기 10%중 거래 지역에 대한 그 지출 가능 중 10%가 40만원이잖아요. 그게 소비한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5%의 2만원이 K 의류 매장에 간다는 거죠. 근데 절대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따라서 비율법. 그냥이야 퍼센트로 가. 퍼센트로 가서 몇 퍼센트를 먹느냐 그렇게 가기 때문에 거래 가능 지역을 획정하고 인당 소득을 추계해서 지역 가능액 추계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지출 가능액을 비율로서 가능 매상고를 추계한다. 따라서 비율로서 비율법. 그러니까 비율법으로 그냥 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주관적 객관적이다 거기 보시면 주관성이 있다. 주관이 좀 개입되죠. 주관성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 유추법이라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유추법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마트라면 유사 점포가 있겠죠. 그러면 롯데마트라는 것도 그냥입니까? 매출액이 있습니까? 보통 대기업들은 매출액을 공개하죠. 그러면 내가 대상 점포에서 그런 게 아니라 따라서 유추해낸다. 유추해내서 사례부동산에서 유추해서 내 걸 구하는 거죠. 따라서 유추법. 내가 구했어요. 사례점포에서 이용했어요. 사례점포에서 이용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형무용이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봐봐. 아까 허프라는 애 아시죠? 허프는 매장 면적이 작아야 돼요. 매장 면적이 커야 돼요. 커야 되고 거리가 가까워야 되죠. 그럼 어떻습니까? 만약에 제곱이라고 한다면 이걸 갖고 따지는 거죠. 그냥입니까? 만류인력입니까? 중형모형이라는 거죠. 중형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만류인력 법칙.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왜 매출액이 80%에서 뭐 11억 얼마 기억나시죠? 기억나야 할 텐데. 그러니까 ABC의 다수 경쟁 업체잖아요. 매상고에 확률적으로 구하는 허프 모델을 이용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게 실제입니까? 이론입니까? 이론과 실제가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럼 수정 이미지 기술을 이용한다는 건데 참고하시고 회계 모형이라는 게 있나요? 자, 회계 모형에다가 좀 별표 쳐보세요. 자, 이걸 많이 써요. 제 박사 논문도 회계 모형을 돌렸는데 통계를 돌려요. 자, 그럼 만약에 이마트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영향을 주는 변수와 영향을 받는 변수가 있죠. 주는 변수가 독립 변수예요. 무슨 변수다? 독립 변수. 받는 게 종속 변수예요. 그러면 매출액을 구하고 싶죠. 그럼 매출액이 무슨 변수고? 종속 변수입니다. 이해 가셨나? 그럼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독립 변수라는 거죠. 그럼 이마트가 매출액을 많이 올리려면 그냥요 소득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인구도요. 많아야 되고 성대모사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경쟁 점포가 적어야 되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갖고 따르는 게 회계 모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회계 모형 보고 있어요? 자, 회계 모형은 매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슨 변수고? 독립 변수고 그 가능 매상고가 뭐다? 종속 변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점포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회계 모형이다. 그렇게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체크리스트는 이제 체크를 따져서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는 규모가 좀 작은 회사입니다. 체크리스트는 체크가 이렇게 딱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20개 안가로 점수를 매길 수 있죠.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다. 근데 규모가 크다, 규모가 좀 작다. 작다. 체크리스트법 보고 계셔요? 규모가 큰, 작은. 예비적인 거죠. 다른 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자, 거기 보시면 공업입지론이라는 게 있죠. 그럼 거기 기출 체크가 하나 있죠. 몇 회 때 나왔어요? 보세요. 14회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지금 몇 회죠? 그럼 30에서 14를 빼봐요. 계산이 안 돼요? 그럼 16은 또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건데. 가볼게요. 자, 따라서 입지 단위, 비용 항목. 그럼 내가 어떻게 됩니까? 입지할 수 있는 그 단위 항목이 수송비가 될 수 있고 인건비가 될 수 있잖아요. 얘기를 해봐요. 그럼 내가 입지 인재라는 건 비용 절약상의 이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자, 밑에 박스를 한번 볼게요. 박스를 보시면 입지 인자라는 게 있어요? 갑니다. 편안하게 드세요. 편안하게. 그럼 입지 인자가 돈 되는 거는 비경제적이야? 돈 되는 건 경제적이야? 경제적이죠. 맞습니까? 돈 되는 경제적 인자로 보는 거죠. 그럼 경제적으로 본다면 거기 보시면은 수입이 적어야 돼요? 수입이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고 비용은요? 적어야 되죠. 복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수입은 어떻습니까? 수요자가 적어야 된다, 수요가 많아야 된다. 시장이 커야 되거든요. 근데 비용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수송비만 따져요? 비수송비도 있어요. 수송비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인건비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비용이 나간다. 그러면 이런 거는 그냥야 돈 되는 거야. 그러면 경제적이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비경제적은 돈 되는 거야? 돈은 아니야. 아니죠. 정치적으로 볼 수도 있죠. 정치적으로 보거나 어떻습니까? 개인의 선호. 그래서 나는 여기 있으면 공장에 나 여기다 할 거야. 북한에 여기 가까운데 왜? 내가 고향이다 이씨 그런 거야. 그냥 개인적인 선호야. 그럼 이건 비경제적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경제만 있어요? 비경제도 있어요. 두 개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은 기출 체크에 공업입지 선정은 시장 거래에 가장 중요하며 정치적, 국방, 개인 선호 등의 비경제적 인자만을 고려하지 않는다. 자, 어떻습니까? 그 자체적으로 비경제만 있어요? 경제도 있어요. 경제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집적하고 분산이라는 게 있나요? 집적은 그냥 있어요? 모여 있어요. 자, 우리가 구로공단이나 차원관당 같은 데 가면 사람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으면은 비용을 줄일 수 있죠. 근데 분산은 그냥입니까? 다시 흩어집니까? 모여 있으면은 땅값도 비싸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안 돼서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 인자고. 오른쪽 가시면은 시장, 지역, 지점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제일 먼저 선택되는 게 그냥입니까? 시장입니까? 시장이고 좁은 지역이 있고 지점이 있다 그냥. 그러면 시장, 지역, 지점의 순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좀 희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가시면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21, 24, 29이기 때문에 출제 빈도는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찍어드린다면 가볼게요. 자, 배버의 그냥이요 최소 비용이에요. 그럼 공장이 입지하려면 비용이 최소화돼야 되죠. 그래서 얘는 핵심 포인트만 잡으세요. 포인트만. 그럼 얘는 최소 비용 이론을 주장합니다. 그럼 비용이 많이 나가야 돼요? 비용이 적게 나가야 돼요? 적게 나가죠. 그래서 베버라는 학자가 얘기했죠. 그러면 자, 가장 중요한 건 수송비를 강조했어요. 무슨 비를 강조했다? 수송비. 그래서 가장 강조한 게 뭐니? 그럼 무슨 비? 수송비죠. 그럼 수송비가 많아야 돼요? 수송비가 최소화시켜야 돼요. 최소화시켜야 되고 인건비도 줄여야 되죠. 노동비도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예전에는 노동비라고 나왔는데 이따 문제를 풀지만 요즘은 좀 인건비라고 나옵니다. 노동비와 인건비는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럼 이따 문제의 인건비도 최소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공장끼리 모여 있을 수 있죠. 그 집정력이라는 건데 모여 있을수록 그냥이요 이익이 나와야 돼요. 그건 최소해야 돼, 최대해야 돼. 최대라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지금 배버 보고 있어요? 파란 글씨. 공업입지 결정하는 비용 항목은 수송비, 노동비, 임금, 지적이 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수송비라는 거죠. 그럼 수송비는 원료에 대한 수송비와 제품의 수송비가 있죠. 그럼 무게가 많이 나가야 돼요? 적게 나가야 돼요? 거리가 가까워야 되죠. 이걸 곱해서 최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리얼 수송비가 최소화되고 자 노동비도 최소화해야 되죠.
근데 집적 이익은 어떻게 돼요? 최대가 되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러면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냥이다 수송비다. 수송비 넘겨보세요. 뭐 입지삼각 같은 건 아직 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요약집에 있으니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자 밑에 가시면은 우리가 기출문제 하나가 있죠. 찾으셨습니까? 요거 풀었었나요? 안 풀었어요? 그럼 푸세요. 자, 언제 기다려? 4번입니다. 그죠? 자, 순서가 어떻게 돼? 불러보세요. 수송비, 인건비, 집적입니다. 찾았습니까? 만약에 순서가 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비가 나와야 돼요?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 나오셔야 돼요. 그런가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자, 가장 강조한 게 수송비라 그랬죠? 그럼 수송비와 인건비는 어떻게 해야지 맞아요? 최소가 맞는데, 집적이군요. 최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자 제가 또 한번 칠 테니까 얘기해 보세요. 무슨 비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집적이 이기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배버가 그냥입니까? 비용을 아끼는 애입니까? 아끼는 애죠. 자기네 집은 그냥 다른 데 월세 주고 딴 데 집에서 얹혀 살아요. 그죠? 그 얹혀 사는 데가 어디냐면 따라서 수인의 집. 수인의 집에 살아요. 2시 만들었는데 어느 집에 산다? 수인의 집. 수가 뭐예요? 인이? 집이? 집적이라는 거죠. 그 순서가 맞아야 돼요. 그럼 집부터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수인의 집이 나와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수송비와 인건비는 최소, 집적이는 최대게 되는 거죠. 자, 생산자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고 가정한다. 당연한 거죠. 그죠? 기장입니까? 최소 비용이어야 됩니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을 기업이 최적 입지로 보죠. 그 다음에 기업의 입지는 무슨 집? 수인의 집 다 나왔네. 대답 좀 해주자. 그 다음에 6번에 등 비용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설명해 드리면 여기서부터 나가게 되면 수송비가 적게 들어가겠어요? 많이 들어가겠어요? 여기 10원 들어가고 20원도 30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답이세요. 등 비용선. 그래 해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들으세요. 찾으셨죠? 최소 수송비 지점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때마다 그냥입니까? 수송비 부담이 다 동일한 지점이죠? 반응이 없네. 자, 여기까지는 10원이죠? 여기까지 얼마예요? 여기까지는 30원. 이렇게 해서 그냥 등비용 곡선이다.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희박하다. 가장 중요한 건 수인의 집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비를 제일 강조했어? 수송비.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에 집적이. 거기에 포커스를 잡으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레시 있어요? 레시는 오른쪽 봐봐요. 뭐 기출 체크가 있어요? 얘는 없어요. 근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모르니까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음에 최대 수요 이론. 자 보세요. 자, 공장을 입주하려면 그냥입니까? 이윤이 나와줘야 됩니까? 나와줘야 되죠. 그러면 총수익은 작아야 돼요? 총수익이 많아야 돼요? 총 비용은요? 작아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총 비용을 주장한 학자는 베버입니다. 누가 이겼다? 베버. 베버는 비용을 강조했어요. 맞나요? 그럼 베버는 비용을 강조했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겁니까?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거죠. 공급에 대한 걸 본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지금 레시 있어요? 레시는 수요자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수요가 적어야 됩니까? 수요가 많은 곳에 입지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수요가 최소 최대 수요를 주장한 거죠. 그럼 수요가 많으려면 시장이 적어야 돼요? 시장이 좀 커야 돼요? 그래서 시장 확대 가능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이윤이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별표는 치지 마세요. 그러면 자 갈게요. 그냥 체크해 볼게요. 최대 수요 이윤이라는 게 있어요? 누가 얘기했다? 레시가 이겼어요. 그래서 독일의 베버가 먼저 나와서 너무 생산비에만 치우친 거죠. 그럼 그냥입니까? 얘는 수요를 따집니까? 그래서 이번에 베버의 비용을 비판해서 수요가 최대가 되는 지점에 그냥이야 이윤을 극대화할 수가 있어. 그럼 3번에 시장의 확대 가능성을 가장 풍부하다고 돼 있죠? 체크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가 봐봐. 여러분들
얘는 그냥요 비용 이론을 주장했어요. 누가? 베버가. 근데 얘는 내시는 비용입니까? 수요입니까? 공급이야? 수요야? 수요. 그렇죠? 그러면 비용 나오면 그냥이야 베버야. 수요 나오면 레시를 지으셔야 돼요. 자, 지금 공업입지로는 2차 산업이죠. 그래서 두 사람인데 베버가 먼저 나왔어요. 누가 먼저 나왔다? 베버. 베버는 비용을 갖고 따졌죠. 베버, 그 바보 같잖아요, 그죠? 이 바보 같은 거. 그래서 베버한테 너 이 자식아, 이 공급에 대한 비용이냐? 이 스케일이 커야지 수요를 갖거든요, 그죠? 그러면 자 시험 문제가 만약에 비용의 이론 나왔다, 그럼 비읍 들어갔죠. 그럼 레시의 비읍 들어갔어요. 베버의 비읍 들어갔어요. 베버의 비읍 들어갔죠. 놀라지 마세요, 그죠? 자 수요 나왔죠. 수익 나왔죠. 그럼 따라서 레시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그죠? 하세요. 네, 별표 치지 마세요. 자, 그린 오른쪽 피자헛이야, 그린헛이야. 그린헛이라고 있어요. 그린헛은 자, 요거는 자, 여러분 봐봐. 수익이 적게 나와야 돼, 많이 나와야 돼. 비용이 적어야 되죠. 이걸 통합했어요. 그래서 같이 이론을 합친 거죠. 이해 가셨죠? 그 통합입지론인데 네, 그린헛이다. 그냥 그렇게 참고하시고 밑에 가시면 제가 원료지향형이라는 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넘겨보세요. 박스로 정리합니다. 박스 있습니까? 자, 갈게요. 여러분들 아까 수익민의 집이라는 거 아십니까? 무슨 비를 제일 강조하셨죠? 수성비죠. 그래서 이 핵심 콕콕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수성비 지향형. 그러니까 수성비가 적게 들어간 대로 지향하자는 거예요. 무슨 지향형? 무슨 지향형?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이라는 게 있죠. 찾았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원료가 나는 곳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원료 산지예요. 이게 원료가 나는 곳, 원료지, 강물 자원 같은 거. 근데 어떻게 된다? 소비자가 시장이 있죠. 그럼 시장이 있는 곳이 소비지예요. 시장지, 소비자가 있는 곳. 그러면 중간에 그냥 있어요. 공장이 있어요. 공장은 제품을 만들죠. 만듭니다. 그래서 공장이 제품을 만들려면 그냥이 돼요. 원료를 끌어와야 돼요. 원료 수송비가 들어가죠. 그런가요? 그냥입니까? 제품을 생산합니까? 만들죠. 그럼 제품 수송비가 들어가죠. 그래서 그쪽으로 수송비를 줄인 쪽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박스를 보시게 되면요. 거기 보시면은 국지 편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국지라는 것은 그 지역만 편제돼서 그 지역만 나는 거예요. 자, 광물 자원 나눈 곳이 그냥입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그럼 그 지역만 편제돼 있죠. 광물 자원.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보편 원료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보편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물과 공기예요. 자, 물과 공기는 그냥입니까? 어디서나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럼 시장에서도 물과 공기가 있죠. 그럼 여기는 수송비가 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자 할게요. 여러분 장수 돌침대 아세요? 별이 몇 개? 뭐 그런 거 잘 알아. 그럼 우리가 장수 돌침대는 침대가 무거워요? 그 돌, 원석이 무거워요? 그러면 원료가 무겁죠. 그럼 어디 입지해야 되죠? 원료 쪽으로 가야지만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왜? 국지 원료가 무거우니까. 그렇죠? 맥주입니다, 맥주. 여러분들 지금 맥주 땡기세요? 땡기면 어떡하나? 자, 맥주는 보리라는 게 들어가요. 물과 공기도 들어가지만 보리도 그냥입니까? 그 지역에서만 납니까? 편제죠. 돌하고 보리 중에서 보리는 무거워요? 가벼워요? 그러면 시장에 입지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정리를 한다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한다면 국지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그 지역으로 국한돼 있습니까? 편제돼 있죠. 맞습니까? 그럼 그 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편제 원료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입니까? 원료지가 났습니까? 원료 산지로 가야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근데 보편이라는 것은 물과 공기는 어디서나 구할 수도 있죠. 그럼 그냥입니까? 이 소비자 근처도 됩니까? 그러면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죠. 그럼 보편 원료는 어느 지로 가는 게 없나요? 시장으로 가는 게 좋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장수 돌침대는 원료가 무거웠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원료 수송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가요. 제품이 가볍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가면서 중량이
증가해요? 중량이 감소해요? 감소하죠. 그래서 이걸 중량 감소 산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청량음료, 맥주 같은 경우는 제품이 무겁죠. 그럼 시장에 낮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원료가 가볍죠. 그럼 원료 소비가 적게 들어가고 제품이 무겁죠. 그럼 제품 소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서 제품이 무거우면서 중량이 감소해요? 중량이 점점 증가해요? 증가하죠. 그럼 중량이 증가하는 산업은 어느 지가 낮다? 시장이 낮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원료지는요, 부패하기 쉬운 원료예요. 원료. 따라해봐요. 꽁치, 통조림. 꽁치는 상하기가 쉽죠. 바로 잡아갖고 통조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얘는 부패하기 쉬운 제품은, 자, 빵과 두부 같은 건 그냥요, 상하기가 쉬워요. 그럼 소비자 입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료지수라는 게 있고, 입지중량이라는 게 있나요? 그 중간에 박스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이론 강의니까, 원료지수라는 게 있어요? 원료지수는, 지수하면 항상 우리 분수가 나오는데, 앞에 게 올라갑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은 제품이 올라갔어요? 원료가 올라갔어요? 국지라는 원료가 그 지역에 편제된 거죠. 그럼 국지 편제, 원료에 대한 중량을 제품으로 나눠요. 그러면 자, 가볼게요. 항상 분수는 그냥입니까? 1로 비교합니까? 1보다 크다는 게 윗대가리가 크죠? 그러면 원료가 더 무겁다는 거예요. 책 좀 봐봐요. 무슨 지향형? 원료 지향이 되고, 1보다 작다는 것은 제품이 더 무거울 수 있죠? 그럼 무슨 지향형? 시장지. 그 다음에 같으면 자유입지라고 돼 있죠? 아무데나 입지한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입지 중량이라는 게 있어요. 한 번도 안 떴는데 들어보세요. 입지 중량은 만약에 국지 원료 중량에다가 제품 중량을 더해서 간다. 제품이 있다 그런다면 저 어떻습니까? 얘를 합치면 1이 되고 얘 합치면 1이 되죠. 1 플러스 1 아세요? 하나 줘, 두 개 줘. 그럼 얘는 얼마로 비교한다? 2로 비교해요. 그죠?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숫자가 2로 바뀝니까? 2로 바뀌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래서 박스로 갑니다. 자, 박스를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입지 중량이 2라고 안 나와 있구나. 나 왜 이렇게 조용한지 알았어. 그죠? 그래서, 야, 내가 잘못 설명했나? 근데 2로 비교해요. 그죠? 그냥 2로. 박스 있어요? 그 원료 지향은 그냥요, 원료 무게가 무거워요. 그러면 중량 감소 산업이라고 되어 있나요? 국지 원료고, 원료 지수가 그냥요, 1보다 커요. 부패하기 쉬운 통조림, 꽁치 통조림 아시죠? 시멘트 이런 것도 되고, 시장 지향형은 그냥입니까? 제품이 더 무겁습니까? 제품 무겁죠. 아니 보고 그냥 얘기하세요. 너무 생각을 갖지 마시고. 중량 증가 산업이라는 건 중량이 증가하죠. 찾았습니까? 글씨는 안 속인다니까, 그죠? 그 다음에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죠. 물공기. 그다음에 원료 지수가 1보다 작겠죠. 부패하기 쉬운 원료예요, 제품이에요. 제품, 빵과 두부 같은 걸 얘기를 하죠. 유리 같은 경우는 깨지기 쉽죠. 그러니까 파괴력이 강한 제품 같은 것도 시장지로 가자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나머지는 그냥 파란 색깔 위주로 갈게요. 집적이라는 건 그냥 모여 있어. 자, 우리가 자동차가 타이어나 유리 만드는 곳이 멀리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파란 색깔이 있어요. 펜으로 봐. 수송비 비중이 크다, 수송비 비중은 작다. 기술 연관성은 높은, 우리가 다수 산업이 이제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거로서 자동차 산업처럼 공동 이용을 통해서 비용 절감 나오면 이거는 그냥이야 집적이야. 집적. 중간 지향이라는 게 오른쪽에 있어요. 중간 지향은 트랜스 한다는 거, 운송수단을 바꿔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시는 그 책상이 제품이죠. 원료가 나무잖아요. 그죠? 그럼 인도네시아에서 나무를 선박으로 갖고 와서 만약에 트럭으로 옮게 되면 수송비가 많이 들어간대요. 그럼 그냥이야 중간 지점. 중간 지점에다가 간다는 거죠.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원료 산지와 소비지 사이의 중간에 따라봐요. 수송수단이 바뀌는. 그럼 수송수단이 바뀐다는 건 그냥요. 이건 중간이에요. 적한 지점이라는 거죠. 체크하세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노동지향형이라는 게 있어요. 노동비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노동비를 절감할 수 있어야 돼요. 고임금 지역, 저임금 지역. 노동비 비중이 더 크겠죠? 미숙연금 같은 의류나 신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자유입지는 이제 비교적 자유롭게 입지하는 건데 참고하세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넘기면은
주거 입지는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비용 최소화라는 자체의 주거 입지는 그냥 나중에 제가 문제집 나오면 할 텐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도심 같은 경우는 그냥입니까? 월세가 비쌉니까? 주거비가 많이 들어가죠. 나갈수록 그냥요,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죠. 한계교통비는 증가분이 감소를 하는데, 밑에 박스가 하나 있나요? 찾으셨어요? 아니, 박스 밑에 지금 4번이 있죠, 4번.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편안하게 주거비가 많이 들어가면 그냥입니까? 외곽으로 나갑니까? 나가고,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면 그냥요, 도심으로 들어와요. 그럼 둘 다 만나는 곳이 최적 입지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절대 이것도 옆에 기출 체크가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우리 프린트 다 받으셨어요? 그럼 갑니다. 정책 파트로 갈게요. 넘기셔서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페이지 247페이지로 갑니다. 247. 247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 문제라는 자체는 잘 출제가 안 된다 그랬죠. 그럼 파란 색깔.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악화시켜야 돼요. 개선해 나가야 돼요. 악화되면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럼 넘겨보세요. 제가 안 했던 파트가 지금 넘겨보시면은 248페이지로 가시면 부동산 문제의 특징을 안 했죠. 안 했던 거는 출제가 예전에 한 번도 안 된 게 아니라 딱 됐는데 한 20년 전에 나왔다는 얘기죠. 아주 과거에. 그러면 이제 갈 텐데 부동산 문제의 특징이라는 게 있나요? 자, 우리가 특징을 몰라야 돼요. 정부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 정책을 피겠죠. 그래서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그래서 부동산 문제의 특징 들어갑니다. 자, 부동산 문제의 특징이 있대요. 처음이니까 처음에 악화 성향이라는 게 있나요? 책 좀 봐봐. 있어요? 악화 성향. 악화 성향은 처음에는 부동산 문제가 작은 문제로 시작돼요. 처음에는 작은 문제로 시작되는데 그냥이야 더 악화돼. 그럼 더 나빠지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냥 다 악화된다. 그러면 작은 문제로 돼요. 더 큰 문제로 악화돼요. 큰 문제로 악화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그냥입니까? 악화된다는 게 나옵니까? 갈게요. 지금 악화 성향이 있어요? 그럼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냥입니까? 더 나빠집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부정적 영향을 더 미친다. 니은에 보시면 스포르리 난개발이 축소되어 더 확대되고 지금 뒤에 보고 계셔요? 악화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더 뭐 거래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비가역성이라는 게 있나요? 자, 비가역성은 빠꾸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강남에는 옛날에 집가가 굉장히 낮았었어요. 근데 지금 올라갔죠. 그럼 옛 상태로 돌아가기가 쉽다, 어렵다. 그러면 회복하기가 쉽다, 회복하기가 어렵다. 이런 단어가 있을 거예요. 지금 비가역성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악화되면 원 상태로 회복하기가 쉽다, 어렵다는 거죠. 기억본에 보시면 지가가 폭등하잖아요. 그럼 옛 상태로 들어가기가 어렵죠. 이런 게 나오면 이건 악화 성향이야, 비가역성이야. 비가역성. 그 다음에 지속성이라는 게 있나요? 지속성은 아까 시간이 지나가는 거는 똑같아요. 시간이 지나가는 거랑. 근데 얘는 악화됩니까? 그 문제가 계속됩니까? 따라서 계속된다. 지속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속시킨다. 그 다음에 계속된다. 그렇게 갑니다. 양적 문제가 해결하면 또 질적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속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이야 계속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되게 쉬워. 기억해 보시면 따라서 지속시킨다. 니은 지속성을 갖는다. 그럼 시험 문제 지속시킨다 나오면 무슨 성 찍어요? 야, 난 지속시킨다 나오는데 악화 성향 찍은 사람 봤어요. 심각하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엄청 헷갈리는데 그게 그거 같은데, 자,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밑에 아래 배를 좀 보세요. 그냥입니까? 여러분들 배가 많이 나왔습니까? 많이 나왔죠. 그럼 배 나온 문제도 그냥입니까? 국가가 나설 문제입니까? 나설 문제죠. 그러면 자, 악화 성향은 자 그냥이야 나이 들면 더 나오죠. 이해 갔나? 그럼 가만히 놔두면 나이 들면 더 나오는 거야. 비가역성은 한번 어떻습니까? 나온 배는 그냥입니까? 집어넣기가 어렵습니까? 어렵죠. 얘기해봐. 재밌잖아. 지속성은 요요 아세요? 요요? 집어넣으면 신경 안 쓰면 그냥이야 또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죠? 즐기세요. 그냥 이렇게. 근데 뭐 그렇게 안 나오겠고, 그 악화 성향은 그냥이야
더 악화된다. 비가역성은 그냥이야 회복하기가 어렵다. 지속성은 지속시킨다는 게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보는데, 그 다음에 복합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부동산은 종합가학이죠. 그러면 굉장히 법경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얽혀져 있겠죠. 그 다음에 해결수단의 개별성이야, 해결수단의 다양성이야. 다양성. 그래서 우리가 해결수단의 다양성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개별성이다, 다양성이다. 다양성. 우리 부동산은 단순 수수과학이에요, 종합 운영과학이에요. 그럼 종합 정책을 써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여러 정책을 쓴다라고 했어요. 그럼 개별성이 맞아, 다양성이 맞아. 종합 정책을 쓴다는 게 맞죠? 네, 그렇게 봐주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건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다, 낮다, 낮기 때문에 거의 중요하면 안 나와요. 그죠? 요즘은. 그래서 그냥 악비지혜로 그냥 네 가지가 있다, 복합성이 있다,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지고, 특히 오른쪽도 부동산 정책의 의사결정에도 제가 이거는 체크를 안 했죠.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냥 넘기지 말고 그냥 박스를 보세요. 자, 정부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입니까? 잘 인지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정보를 수집하죠. 분석 대안을 작성해서 최적 대안을 선택해요. 그럼 집행하면 나중에 그냥요 평가를 받아요. 평가를 받는다, 그냥 그렇게 끝내버리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됐다. 중요한 게 250페이지 가시면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가 돼요. 그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